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오늘의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소상공인 소통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유튜브 소상공인 소통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의 첫 번째 기사는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 올해도 경제 상황 부정적, 이런 기사입니다. 13일 중소기업 중앙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10명 중 자그마치 9명은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하거나 비슷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응답자의 47.7%는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외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심리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자그마치 71.0%입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내수 활성화 및 정책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정책으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입법 완화, 특히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을 마련한다고 해야 될 대책이라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현장에서 기업 활동하는 이 중소기업자들,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중추적인 분들이 19분 분들이 경제 상황이 되게 부정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OECD 중에서 뭐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부의 수출로 인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든지 일부 대기업에서 조금 선전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허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제를 담당하는 당국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CEO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경제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주택 문제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여당 반드시 시행하겠다. 야당은 폐지를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 문제가 엄청 올랐죠. 이 문제는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시켰죠. 주택값을 잡겠다, 투기를 없애겠다 해갖고 여당이 추진했었습니다. 결과는 주택값도 못 잡고 거꾸로 주택값의 폭등만 있었고 세금만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결과가 안 좋았죠. 소위 24패라는 결과가 나왔죠. 주택 단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모양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제시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논쟁이 지금 치열해지기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쟁점 사항으로 부동산 문제가 오르고 있죠. 세금 문제는 정말 사실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올랐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니까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만 오른 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중과 완화 일부 의견이 제시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완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양도세 완화를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양도세 조정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했다 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유예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도세 완화는 독이 된 사과다. 잠깐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택 단기 공급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경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도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일각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당정의 입장 정리가 이제 중과 완화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뭐 이렇듯 하던데, 야당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김종인 야당의 비대위원장은 양도세를 완화시켜야지만이 된다.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도심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 도심 택지 확보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위한 세부대 완화, 고질적인 교통량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부동산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만 올라가고 세금만 올라간 형국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시기든 부동산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세금도 떨어지는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너무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은 형국이 되고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 형국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슬기롭게 여야가 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잘 적절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이익공유제 관련된 이슈가 좀 핫 이슈입니다. 지금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특히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서 더 이상 벤처가 아니다 엄포를 놨습니다. 15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가 여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겨냥해서 이익공유제 운둔형 CEO 더 이상 숨지 말고 책임 다하라 요구했습니다. 기업이 우아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에 관련해서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될 것이다. 특히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타깃이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등도 직접적인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둔형 CEO라는 얘기는 이제 아마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범수, 이해진 의장이 외부 접촉을 피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에 독과점지를 가졌다. 큰 수익을 낸다. 근데 사회적 기여도는 낮다는 기류를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상당한 호황을 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5.5%. 엄청나게 이득이 높아졌네요. 카카오는 같은 기간 80.5%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 총액은 상위 10위권 안에 듭니다. 쿠팡의 작년 결제액은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이 평가하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급에서 네이버는 환경 부문에서는 B+, 반대 그쳤고요. 카카오는 환경 부문은 C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일상화로 이들 업체의 영향이 막강해지면서 영세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털 검색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여당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대폭 늘려서 검색을 통한 돈벌이에 활약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켓을 삼는데, 특히 을지로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을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고, 이게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있고요. 잘못하면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 사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이게 홍길동 같은 생각을 옛날에 거기 조선시대 때 과연 이게 민주당이 이게 홍길동 같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본인들의 어떤 홍길동적인 생각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외국 해외 사례를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 같은데 이게 기부금 받는 게 이 자발적인 운영이 되게 하는 거지, 정부나 어떤 여당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한테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발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 특히 이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부의 정세균 총리가 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 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당대표하고 선을 긋은 거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가 지 않고 먼저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공유 아이들 자체를 배격하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큰 틀의 차원 논의해야지, 잘못하면은 거꾸로 잘못하면은 부의 적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이익만 갖고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의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법안을 냈는데 정부에서는 미온적이고 반대를 했었다. 손실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익 공제는 결국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면 전환 차원의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이 불가하다고,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좀 주도면밀하게 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가는데 출금 사건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사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실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죠. 이게 의혹이 생겼던 거죠. 당시에 박상기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인사의 다수의 친정부 성향으로 인한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논란의 출금 사정을 잘 아는 대보자가 이번에 의혹의 골자는 2019년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최고 인사들이 김 전 차관 처벌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수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으로 모니터링했다는 얘기고요.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이 시도하자 이 정보를 공유받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기 소속 파견검사가 가짜 사건, 가짜 내서번호를 만들어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가짜 번호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문제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 법무부는 이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리 급박한 사건이라도 이게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최종적으로 판사로부터 범죄를 받은 완전히 판결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적절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기본권 제한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적법 절차는 법치주의를 본질을 상실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사회를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정의를 위한다는 이 안에 불법을 저질렀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벌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를 맡은 대전지검에서 파견된 이규영 검사 이러다가 이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정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취업 절벽에 갇힌 20대, 잃어버린 세대, 특히 20대가 지금 취업률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청년층의 취업 절벽이 심화되면서 20대가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확장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모두 122만 3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21만 3천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코로나 발 고용 절벽이 20대가 가장 최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층이 취업 빙하기가 장기화되면서 일본판 잃어버린 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부는 정말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20대 애들을 정말 길가리로 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식당,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더 빌려준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주 또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최대 1천만 원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금리도 최대 2%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입니다. 2%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시중은행이 3%, 1년차 2.3%인데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다 빚이죠. 그래서 집합 제한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으로 그래서 돈으로 연명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적절하게 백신만 해결해서 돈만 무조건 이거 돈으로 연명시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카페들이 지금 이 1,000만 원 갖고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나마라도 돈 빌려서 연명한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소상공인은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926년 발해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말갈인과 옛 고구려 유민들이 지금의 만주 일대에 세운 거대한 나라입니다. 한국사 중에서 역대 국가들 중 면적이 제일 넓었습니다. 엄청난 큰 나라였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렸겠죠. 근데 발해가 이렇게 멸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두산 분화로 폭발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 엄청나게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유적을 보면은. 이게 문제는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뒀다는 설이 되게 많습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을 엄청나게 꺾고 사치를 부리는데 썼습니다. 고생하는데 보상이 없으니 내부의 권력 다툼이 컸다는 얘기죠. 근데 주변에 이제 거라는 서서히 가래를 압박해 왔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수도를 점령당했죠. 이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데는 쉽게 일어났는데 귀족과 이 백성 간의 양극화가 심했던 거죠. 어떤 나라이건 국민에게 무리한 증세를 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금을 사치스러운데 무분별하게 쓰고 일부에만 너무 집중되고, 그러면 민심이 멀어지고 국가는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무수한 역사적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면은 정치적으로도 화합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 나라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정체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한꺼번에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로 정말 민주화도 이뤘고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OECD에서 정말 성공한 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양극화도 정말 심해졌고요. 정치도 분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도대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서로 분열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되면은 이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주권이 어디 있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이슈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